514페이지 볼 차례입니다. 자, 해제 사유 중요하다 그랬죠. 자, 해제권이 생겼어요. 첫째, 꼭 해제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권리잖아요, 해제권은. 그러니까 첫째, 해제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말해서 해제권자가 해제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해제권자의 자유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죠. 해제권자의 자유다. 그 다음에 해제는 일방적인 거라 그랬어요. 51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죠. 형성권이죠. 재판상 또는 재판 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 외로 상대방한테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다이렉트로 소송 제기해서 반환해라. 이렇게 재판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죠. 3번 분류식이니까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죠. 이제 보통은 소송을 대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 증명 같은 걸로 보통은 하는데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류식이죠. 자, 오른쪽 2번의 동그라미 1번.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는 뭐 못 붙인다 그랬어요? 조건기한 못 붙인다 그랬죠. 단독행위는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버리면 효력이 불완전하죠. 불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못 붙여요.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붙일 수 있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핵심 판례죠. 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최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행을 하라. 여기까지가 최고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행을 안 하면 해제권이 생겨요. 그런데 미리 언제까지 이행을 하라. 플러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이행하면 계약은 해제된다라고 미리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제된다라고 밑에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행을 하라고 이행을 최고하면서 플러스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라고 통지를 하면 미리 해제권을 행사한 거예요. 조건을 붙여서. 어떤 조건?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그리고 만약에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해제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 효력이 발생하니까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해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 정지조건부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핵심 판례죠.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미리 해제 의사를 표시한 건데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해제권이 생겼어요. 이걸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해제권 행사 기간에 문제가 생겨요.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어요. 약정을 미리 해두면, 즉 계약을 하면서 해제권이 생겼을 때 1년 내 행사하자, 3년 내 행사하자 이런 식으로 해제권 행사 기간을 미리 정하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돼요. 근데 만에 하나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입니다. 행사 기간이. 근데 이 10년이 너무 길죠. 이런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 해제권자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해제할 거냐 말 거냐. 그게 552조입니다. 1항을 봅니다. 515페이지. 해제권 행사 기한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10년이고 따라 상대방은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볼 수 있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답을 받지 못했어요. 해제와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어. 그러면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권이 소멸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제권 행사 기간과 관련된 552조 1항 2항과 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네 번째 해제 불가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해제권자가 여럿 있거나 상대방이 여럿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공유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갑과 을이 땅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전원 합의로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근데 병이 대금을 지급하진 않아요. 그럼 해제권은 갑하고 을에게 생기겠죠. 해제권자가 두 사람. 반대로 병이 대금을 지급하는데도 갑과 을이 넘겨주질 않아요. 그럼 병에게 해제권이 생겨요. 그리고 상대방이 두 사람이 되죠. 이렇게 해제권자가 2명 이상이거나 해제권 행사의 상대방 이 2명 이상일 때 이때 불가분성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547조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여기서 당사자는 해제권자 및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라. 예를 들어 갑과 을이 해제권을 갖고 있으면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아직 계약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을도 해제를 해야 계약이 해제된다 이런 뜻이에요. 전원이 행사하라. 또 병이 계약을 해제할 때 을에게만 해제하겠다 말을 했다. 해제는 안 돼요. 갑에게도 해야 계약이 해제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전원이 행사하라, 전원에게 행사하라. 물론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을은 아직 안 했다. 계약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갑도 해제하고 을도 해제해야 이런 해제된다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또 2항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또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해제권과 관련된 불가분성 547조 1항, 2항이 있다 생각을 해두시고 다만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516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 전원이 전원에게 하라 다만 반드시 공동으로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하나 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판례 밑에 동그라미 4번 요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미리 약정할 수 있다. 갑과 을이 각각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 갑의 지분에 관해서는 해제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갑도 해제하고 을도 해제해야 전체가 해제가 되는데 미리 특약을 해놓으면 어느 일방이 해제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해제효율이 생긴다라고 미리 특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임의 규정이라는 거. 이렇게 해제권이 생겼을 때 해제권 행사와 관련된 몇 가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들 확인한 다음 6번을 봅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고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다. 자, 해제권이 생긴 다음에 두 갈래로 갑니다.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와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제권은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계약을 해제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이게 계약 해제의 효과죠.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의 효과라고는 하지만 앞에 뭐가 생략돼 있죠? 뭐가 생략돼 있을까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의 효과 이렇게 되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의 효과. 반면에 해제권을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갑이.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갑은 계약을 해제할 생각이 없나 보다. 해제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이렇게 계속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돈을 달라고 계속 쪼고 있더라. 그럼 사람들은 아, 갑은 계약을 해제할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럴 때는 해제권을 소멸시키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갈래로 가게 된다. 자, 그 중에 계약 해제의 효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 효과 크게 세 가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해요.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돼요. 이걸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했는데요. 해제로 오면 원상회복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했잖아. 당연히 갑은 을에게 야 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나는 이만큼의 손해가 생겼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그 해제는 무슨 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세 가지 효과가 기본적으로 생긴다. 요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원상회복 의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하더라도 제3자는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3자가 누굴까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을이 또다시 병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돼버려요.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를 했고 을이 그 땅을 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돼버려요. 그럼 을병 간의 계약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이 제3자를 보호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 제3자 보호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이제 하나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516페이지 밑에 6번의 해제 효과. 다시 한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를 말합니다. 서설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죠? 2번 원상회복 의무의 문제가 생긴다. 오른쪽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 효과가 되겠죠. 자, 그 중에 2번 517페이지 직접적 효과가 소급적 실효라고 해서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라서요. 유효하니까 채권 채무가 생겼겠죠. 근데 이 채권 채무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우리가 물권법에서 본 게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했다. 그런데 2월 10일 날 일단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갑이 넘겨줬다.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주면서 등기를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 갑이 을을 믿고 등기를 먼저 넘겨준다.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일단. 그런데 을이 약속을 안 지켜요. 잔금을 안 줘. 그래서 갑이 3월 10일 날 계약을 해제를 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물권법에서 봤죠. 계약, 채권행위, 등기 이전, 물권행위. 그런데 채권행위가 실효가 돼. 그럼 물권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 결과 우리 대법원 갑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을에게 이전된 소유권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를 하고 왜?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해버리니까.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갑과 을은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걸 대법원은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을 등기는 무효가 돼버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갑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죠. 그게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면서 원상회복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갑과의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는데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문제는 을 등기가 말소가 되면 괜찮은데 을 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 즉 을에게 등기가 이전된 상태에서
계약은 해제됐는데 을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 요 상태. 요 상태 소유권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에게 있으니까 을과 거래하는 병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병. 즉 제3자가 나타날 수 있다. 제3자. 다시 말해서 을이 병한테 팔아가지고 병한테 이미 등기를 넘겨준 상태. 근데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548조 1항 단서에서는 제3자 보호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때 제3자가 548조 1항 단서 선악을 구별하고 있질 않아요. 그냥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묻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 제3자 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어떻게 확대하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갑에 의하여 해제가 되었으나 아직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 을 등기가 이미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 얘도 보호된다. 이렇게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범위까지를 잘 생각을 해줘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구조. 517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3번 해제와 물권 변동 기억.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갑소유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으나 해제되었을 때 니은 대법원에 의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따라서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면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따라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처럼 이미 이행을 한 상태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그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제로 오게 되면 이름을 바꿔야 원상회복 의무라고. 즉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나와요. 우리 민법 총칙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말씀드리면서 어디서 말씀드렸죠? 취소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란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다. 선이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라면 이익에다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라. 다만 거기 특칙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특칙이 있었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해라. 그런 특칙이 하나 있었죠. 해제가 하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특칙이 하나가. 근데 이 특칙은 제한 능력 특칙과는 다 안 돼요. 어떤 특칙이냐? 원상회복 의무는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 반환이에요. 전부 반환. 계약을 처음부터 체결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갑과 을은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를 반환해라.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따라서 특칙이 되겠죠. 이걸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517페이지 밑에 원상회복 의무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 다음 그러나 제3자 권리는 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이 원상회복 의무 내용 중에서 특히 금전 반환. 예를 들어 지금 갑은 을로부터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줬잖아요. 근데 계약이 해제됐단 말이에요. 그럼 갑은 받은 돈 돌려줘야 되죠. 즉 금전을 돌려줘야 되죠. 자, 원상회복 의무 내용 중에서 금전 반환의 경우 그 받은 돈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는데 이 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돈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는 거. 받은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는 거. 그게 548조 2항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라.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이 정했죠. 의 계약에 발생한 채권,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부당이도로 반환해야 되는데 원상회복이라고 말을 한다. 다음 페이지. 성질은 뭐냐?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 왜? 동그라미 한 번에 기억. 선악불문하고 이익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것 전부를 돌려줘라. 구체적으로 니은 받은 게 물건이라면 매수인 물건 받았잖아요. 원물 돌려줘라. 받은 물건 그대로 돌려줘라. 그리고 만약에 그 받은 물건을 사용했다. 사용 이익까지 돌려줘라. 니은 A 원칙 원물 반환. 물론 B 원물을 못 돌려주게 되면 가액을 반환해야 되겠죠. C 사용 이익까지 돌려줘라. 을은 처음부터 물건을 받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다 돌려줘야 되니까 사용 이익도 돌려주라. 반면에 밑에 두 번째 줄 518페이지 돈이라면 받은 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라. 그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해라? 받은 날부터 계산해라.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4번 갑이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서 돈을 돌려주는 것과 을이 사용이익을 붙여서 물건을 돌려주는 것 동시이행 관계다. 즉 원상회복 의무끼리는 동시이행 관계가 됐다. 당연하죠.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 제3자 보호. 민법은 548조이랑 단서에서 계약이 해제됐을 때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 특별 규정이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을 등기는 무효고 결과적으로 병은 무효 등기 명의인과 거래한 결과가 됐죠.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제3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죠. 하지만 548조 1항 단서에서 특별 규정을 둔 거죠.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고. 특별 규정이 되는 거예요. 제3자 보호를 위한. 그래서 핵심 판례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을이 병한테 매각을 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다면 병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동그라미 2번 제3자는 어떤 놈이냐? 원칙이 해제 전 새로운 이익관계를 맺은 사람. 을에게 등기를 이전한 상태에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을과 거래함으로써 새롭게 이익관계를 맺었죠. 선악을 불문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소유권을 되찾아간 갑보다 얘가 우선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동산이라면 점유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아요. 기억. 해제 전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제 전 새로운 이익관계를 맺었고 등기나 인도 따위를 갖춘 자를 말한다. 그죠? 따라서 니은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계약상 채권. 예를 들어서 갑이 갖고 있는 대금 채권이라든가 을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 갑으로부터 대금 채권을 양수했거나 을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 따위를 산 사람. 이때 매매계약이 해제됐을 때 대금 채권 양수인.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됐을 때 분양권 양수인. 이런 애들은 단순히 채권을 양수한 자에 불과하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이 채권을 압류한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등기를 안 했으니까. 채권을 샀거나 채권을 압류한 사람은 등기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겠죠. 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니은의 세 줄. 디귿 당사자의 상속인. 당연히 당사자의 상속인이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닐 거고요. 지지난 시간에 봤던 것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익자. 얘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라 그랬죠.
자, 보호되는 제3자 아닌 놈들 좀 기억하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외울 겁니다. 자, 리얼 다음 페이지. 각과 을 사이에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있었어요. 각과 을이 무허가 건물을 매매했고 을이 다시 그 무허가 건물을 병한테 매매를 했는데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런데 얘가 이미 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가 보호되냐? 보호 안 됩니다. 병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은 등기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말이죠. 미음. 각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근데 이 땅에 을이 지은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산 병. 각과 을의 매매 계약, 을이 건물을 지어, 을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 그런데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해제됐어. 이때 건물 산 사람, 얘도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럼 모아서 채권 양수인, 채권 압류, 가압류한 사람,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토지 매매가 해제됐을 때 건물 양수인, 상속인, 수익자,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외우세요. 체크해 드린 거.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제3자 범위 확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된 후에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선의의 제3자까지 보호가 된다. 물론 얘도 부동산이라면 등기가 되고 동산이라면 점유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게 동그라미 한 번. 자, 사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사는 지금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만 기억하세요. 사는 동그라미 4번은 520페이지에 갑과 을 사이에 주택을 매매했어요. 을과 병 사이에 주택 임대차가 있었어요. 얘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갑을 간의 주택 매매가 해제가 됐을 때 이 임차인이 보호되는 제3자냐? 원칙 그렇다. 우리 대법원. 원칙 병은 보호되는 제3자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임대인이잖아요. 갑이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보호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병이 갑에게 임차권 주장 못하는, 즉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을이 갑과 주택 매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등기를 넘겨받진 않았어요. 즉 소유권을 취득하진 않았어요. 을이 주택에 대해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진 않았어요. 대신 갑으로부터 주택의 임대 권한을 받았어요. 임대 권한. 또는 전세 권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을이 갑으로부터 주택을 샀는데 을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내가 주택을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아갖고 잔금을 치르겠다. 아직 등기 안 넘겨받은 상태에서. 갑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갑이 을에 대해서 임대 권한을 줬어요. 그 당시에서 임대차를 했어. 보증을 받았어. 잔금을 안 줘. 그럼 갑은 을과 계약을 해제. 이때 병,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말이죠.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 되는데 3번.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해제를 해제 조건부로 그 다음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임대. 을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채 갑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을 부여받아 임대한 경우. 이때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을 때 병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자, 521페이지에 보면 중요 기출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요 제3자 인놈 아닌 놈. 요거 구별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548조
일항 단서 제3자 아닌 놈들, 보호되는 재산이 아닌 놈들, 채권 양수인, 채권. 부동산 가압류 말고요. 채권 양수. 채권 압류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말고요. 채권 양수, 채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 상속인, 수익자.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토지 매매가 해제됐을 때 건물 양수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임대 권한만 있는 주택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 이런 놈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채권 양수, 채권 압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521페이지에 보면 중요기초 문제.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주택을 교환했는데 등기까지 맞춰진 후 해지가 됐어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억, 을로부터 땅 사서 등기. 니은, 을로부터 땅 사서 가등기. 보호되죠. 등기했으니까. 디귿, 계약 해제는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임차인. 원칙적으로 보호되죠. 그런데 리얼, 토지 위에 건물 매수한 자.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결국 리얼 하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계약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을 때 기본적인 효과, 소급 소멸 및 원상 회복. 꼭 제가 체크해 드린 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을이 잔금을 안 준다.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갑은 받은 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 열받지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금 갑이 손해가 막 심한데 갑은 받은 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되니까 열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게 551조죠. 521페이지 밑에 551조 주문 자체가 잘 나와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중첩적 행사. 중첩. 선택적이 아니라.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자, 우리 계약 체결상을 과실 책임을 말씀드릴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말씀드릴 때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내익배상과 이행익배상이 있었어요. 어떻게 구분하자고 그랬죠? 계약이 무효일 때는 실내익배상이라고 그랬고요.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이 안 된 경우에는 이행익배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계약 해제니까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이 안 된 거잖아요. 따라서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당연히 이행이익배상이죠. 자,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다. 그런데 실내이익배상하고요. 이행이익배상을 계산할 때 이건 이제 실질적인 문제인데 실무적인 문제인데 이거 이행이익배상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실내이익은요. 실제로 발생한 손해예요. 그래서 계산기만 두드려면 실내이익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행이익은 이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행을 안 해서 발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치예요. 추정치. 따라서 계산이 어려워요.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서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원에다가. 그럼 법원은 원칙적으로 야 이건 이행이익배상을 계산해서 청구해야지 실내이익배상 안 되라고 기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도 이 계산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칙이 이행이익배상이긴 하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실내이익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52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기억. 채무불이행을 이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다. 다만 실내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당연히 실내이익배상을 구할 때는 이행이익을 넘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 이익배상만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갑은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는 게 원상회복이죠. 그리고 갑은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이 원상회복을 먼저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을은 돈 돌려받고 잠수를 타겠죠. 즉 갑은 손해배상 받을 길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원상회복끼리 동생관계라 그랬죠. 나아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동시행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즉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을이 갑에게 야 내가 준 계약금에다가 중도금에다가 이자 붙여서 돌려줘. 그럼 갑은 야 너의 채무 불이행으로 내가 손해가 이만큼 생겼어. 손해배상할 때까지 못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끼리뿐만이 아니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사이에서도 동시이행관계가 된다라는 거. 그게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됩니다. 네 번째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앞에서 한번 봤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은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죠. 보통은 해제 당시 시가인데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만은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계산한다는 거. 그 정도.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제 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쉬워요.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있더라. 해제권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 그 소멸 사유가 뭐냐? 몇 가지만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이행을 했고 채권자가 수령을 해요. 돈을 안 주고 있던 우리 갑에게 해제권이 생긴 상태에서 해제를 안 하고 있는데 돈을 줘. 갑이 말없이 수령해. 해제권 소멸하겠죠. 2번 갑이 해제권을 포기해. 3번 해제권 행사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 10년인데 10년간 행사를 안 해. 해제권 소멸하겠죠. 3번 4번. 자, 조심해야 될 게 두 개예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자, 동그라미 1번 말씀드렸죠. 해제권 행사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10년이에요.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대답을 하래요. 해제권 소멸한다 그랬죠. 또 하나가 계약이 해제되면 물건을 돌려줘야 될 을에게 해제권이 있는 경우. 을. 갑이 땅을 인도만 했지 등기를 안 넘겨줘. 부동산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만 하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원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원물을 훼손시켜. 또는 가공이나 개조를 했어. 그럼 을은 못 돌려주잖아요. 원물을. 그럼 해제권 소멸시킵니다. 원물을 훼손시키거나 원물을 개조, 가공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특수한 소멸원인 두 개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제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해지가 있죠. 간단히 27회 한번 나왔으니까 한 37회 정도까지는 안 나온 거의. 해지는 임대차 계약 같은 또는 학원과 계약하는 거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이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계속적 거래 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거죠. 특징, 계속적 계약이 하나에 인정된다. 해지 사유도 약정이 있고 법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524페이지 해지권 행사 일방적인 거고 불가분성 적용됩니다. 525페이지 요것만 기억합니다. 해지는 장래 소멸. 따라서 원상 회복 의무가 아니라 청산 의무가 생겨요.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지와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임대차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래서 해지는 그 정도. 계약을 525페이지에 보면 해지 효과라고 쪼르르 나오는데 그중에 1, 2, 3 정도.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해지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따로 규정이 있다는 거. 그 정도 해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 총론이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계약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